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왠지 좀 분위기를 잡고 싶은데요. 이런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아주 깨고 있는 산통 깨는 이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이 작가님은 특별히 날씨의 영향을 안 받으시나 봐요? 그렇죠. 오늘 조금 더 깨재재한 거 빼고는 아니요, 없습니다. 늘 하던 대로 왔는데, 제가 비가 오면, 머리가 더 곱슬해지면서 축축 처지는 바람에 더 깨재재하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예. 옷이나 제대로 입고 와요, 제발. 어디 동네 마실 나옵니까? 아니, 어때요? 라디오인데 아니, 1시간 동안 내가 당신을 봐야 되잖아요. 왜 나는 배려를 안 해줍니까? 얼굴만 보세요. 얼굴만 보면 되지. 옷은 보지 말고 얼굴만 보세요. 그나마 얼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이어폰이 없어서 헤드폰을 끼라고 했더니, 네. 머리 망가진다고 투덜투덜 그러니까. 대신 우리 이 작가님. 제대로 된 게 없어. 이어폰도 없고 말이죠. 제대로는 하고 와서 그러든지. 예. 저희가 지난 2주에 걸쳐서요, 오공화국의 네. 2인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총 5분이었는데, 첫 회에 2분, 두 번째 1분, 오늘 2분을 끝으로 해서, 3편으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또 네. 다음 주는 아무래도 저희가 선거 끝나고 첫 시간 아닙니까? 그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또 연속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오늘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저 끼어들지 말고 그냥 혼자 쫙 하실래요? 아니, 안 그래도 됩니다. 끼어드십시오. 왜 또 준비 안 해왔어요? 아닙니다. 준비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건 알겠습니다. 오늘 남은 두 사람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 라디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에 오셨습니다. 저희 국민 라디오 그리고 국민 TV가 지방선거 투개표 방송을 하는데요. 이 작가님도 출연하시죠? 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네, 누구와 함께 하시죠? 서영석 이사랑 하는데, 이사장님이죠, 이제. 네. 서영석 이사장님이 하는데. 그렇게 바라시던 분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별로 바라지 않았어요. 근데, 투표 당일날, 그것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뭘 가지고 개표 방송을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진짜. 어떻게, 아침 10시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뭘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장을 자주 많이 가고 계시네요. 이런 거 해야 됩니까? 아니, 투표 동료 걱정돼요. 방송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 작가님한테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선거 관련해서. 예. 사실 저희가 시간만 좀 되면은 여기서도 듣고 싶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해야 되는 주제가 있는 관계로. 그래요. 지금 국민TV 저희 방송하는 스튜디오 안에 있는 TV에서 내일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스 안에 TV가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내일 있을 국민TV 뉴스 K. 네. 6.4 지방선거 특별판이죠. 이제 나오면은, 선거 결과 개표되고 하면 쭉 이제 예측 방송도 쭉 할 건데, 그게 나오는데 말이죠. 전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에, 부산시장 선거, 개표 결과 서병수 새누리당고 11.8%,
그거 무서워서 42.2%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순간적으로, 놀랬는데. 침착해. 저런 결과대로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아마 다들 비슷한 마음인데, 그래도 짤막하게 한마디 해주고 가요.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관련해서? 네. 투표 많이 하면 이기겠죠, 뭐. 네. 투표율 높으면 이깁니까? 투표율 높이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표율 높으면은 야권이 유리하다는 게 정석이었죠. 근데 이게 정석이 깨진 게 지난 대선입니다. 지난 대선에 투표율이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전에 뭐 골든 크로스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여권 보수층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꼈어. 이러다가 진짜 박근혜가 안 될지도 모르겠다 해서 갑자기 그 표가 대거 몰리는 바람에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졌습니다. 이거는 그때 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니 이번에도 지금 지난 주말에부터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예, 도와주세요. 네, 이게 봅시다. 저들이 지금 저번 대선 때 그렇게 구수법 써먹어서 이겨가지고 지금 또 언더독 효과라 그러죠. 네. 지금 또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 불쌍합니다. 집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지금 선거 판국에 후보들은 다 사라지고 박근혜만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건데 우리도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게 지금 다들 박원순 당연히 이기겠지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또 어제 토론 보니까요. 또 정몽준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하고 왔더라고. 근데 우리 원순이 누나는 또 신사여가지고 공격도 안 하고. 전 너무 지금 박원순 캠프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사적으로 싸운다고 해서 이기는 거 아닙니다. 국민들 시민들이 그렇게 해서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선거는 어떻게든 이기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 저희 방송에서도 왜 박원순 시장 초대 안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리 박원순 캠프에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만 결국 취소된 이유도 쟤들 불렀다가 이런 걸 아마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하려고 계속 그런 게 된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개싸움 할 땐 개싸움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 같으면은 박원순 시장이 정말 강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것도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게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아서 좀 안타까운데 이거는 뭐냐면은 박 시장 캠프에서 우리가 이기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싸움에 말려들지 말자라고 해서 그런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접근해 있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투표장에 많이 가주셔야 되고 또 박원순 시장 이야기하면 또 이제 교육감 후보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 시장 선거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교육감 선거인데 어떻게 보면 박원순 런닝메이트라고 봐야죠. 조희연 후보. 근데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겠느냐 걱정을 많이 했죠. 4명의 후보 중 뭐 꼴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긴다고 봅니다. 조희연 후보가. 오 진짜요? 이긴다고 봐요. 당선입니까 당선? 그럼요. 이건 뭐냐면 처음에 선거 이제 한다 그랬을 때는 인지도 싸움이었어요. 교육감 누구 나가는지 누가 알아요. 서울시장이나 알지.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제일 많은 고수동 후보가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현 교육감의 문용린 후보가 앞서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야권 지지자들 진영 투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야권 지지자가 누구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그 사람의 야권 후보 지지자 인지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는 거는 뭐냐면 광노현 후보 교육감 때 보세요. 광노현 후보는 그러게요. 10%도 안 나왔습니다. 두 네. 자릿수도 그 전에 여론조사를 근데 결국 이겼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여러분들 투표만 참여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 특히 또 조현 후보 같으면 이재희 나왔기 때문에 이긴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거였군요. 아니 그리고 조현 후보가 말이죠. 우리 방송에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저 네이버 실시간 검색 4위에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지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고 또 이번에 고순덕 후보하고 또 문영린 후보가 이전 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얻을 수 있고 또 보수 후보가 3명으로 갈라졌는데 여기서 못 이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수 후보가 세 명이 갈라졌는데 내가 걱정됐던 거는 고순덕이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 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지금 후보가 사퇴하면은 그 선거비 보전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교육감 선거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근데 이제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름을 정확하게 잘 그렇습니다. 아셔야 돼요. 예. 순서가 없기 때문에 예. 그 지역마다 또 순서가 다르게 나온다고 그러죠. 그렇죠.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2번이다 이런 거 없어요. 3번이다 없습니다. 이런 거 없으니까. 교육감 후보는 그래서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조희연 후보, 진보 단일 후보라는 조희연 후보 이름을 외워주시고 투표가 서울 같으면은 2번 하죠. 한 번 처음에는 석장 받아서 하고 그 다음에 넉장 받아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앞에 석장만 하고 또 그냥 가시는 분도 계세요. 아이쿠야? 아니 뭐 또 받고 귀찮고 또 중요한 게 앞에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돼요. 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 같으면은 우리가 일 잘한다, 열심히 한다. 그 이유가 밑에 기초의원들이 야권 성향의 기초의원이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사건건 파토 내고 비토를 놓게 되면은 시장이 아무리 야권 성향이고 진보 성향이어도 일을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성남시장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어. 맨날 싸웠습니까? 그걸로 맨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새 투표장 석장만 하고 그냥 가시지 말고 다시 가서 넉장 받아서 꼭 나머지도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셔야 7장. 네. 예. 그래야 제대로 된 정치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대구시장 얘기 한번 해달라는데. 그렇죠. 부겸이 형은요. 친하세요, 부겸이 형님이랑. 우린 다 형이에요, 그냥. 북쪽에 있는 사람도 형이라 그러잖아요. 부겸이 형 같은 경우는 저는 40% 이상만 얻어도, 저쪽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 또 지금 안타까운 여러 군데 말 나오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예를 들면 김부겸 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란히 웃고 그 사진을 좀 프랭카드로 걸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시라. 근데 그렇게 해서 표가 권영진을 찍을 사람이 박근혜랑 같이 웃고 있네라고 해서 김부겸 찍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꼭 저렇게 할까 싶고 그러나 많이 바뀐 건 사실이죠.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렵다고 보고요. 오히려 우리가 조금 기대할 거는 부산이죠, 아무래도. 왜 부산을 기대를 하냐면 오거돈 후보가 지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니까 동정표도 많이 작용하고요. 또 하나 오거돈 후보가 부시장 하면서 또 시장 직무 대리를 했거든요. 그때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다들 야, 일 잘한다 오거든. 이런 그 소문이 지금 부산시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거돈 후보가 계속해서 여론조사 앞서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 양반이 지금 무소속이죠. 그러니까 간판을 새정치연합을 안 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민주당, 김대중 당의 비토 세력들이 부산의 시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게 없이 무소속이고 내가 당선돼도 민주당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게 또 아마 큰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기대는 하지 마시라. 왜냐하면 그 전에 말입니다. 우리 가장 부산시장에서 새누리당이 20년 아성을 넘어뜨린다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후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후보가 부산시장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할 때 단 한 번도 여론조사에서 진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에서 항상 이겼습니다. 그것도 10% 이상 이겼어요. 그런데 뚜껑 까보면 그냥 진 것도 아니고 거의 더블 스코어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을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믿고 박원순 시장도 지금 여론조사 앞서가고 있는데 그거 믿고 우리가 투표 날 투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절대 안 되고 기억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하고 한명숙 후보 붙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20%씩 차이 났어요. 절대 한명숙 진짜 숱한 정치 전문가, 국회의원들, 여론조사 전문가 그 누구도 한명숙이 그렇게 선전할 거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노회찬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나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나중에 비난도 많이 받았지만 유일하게 그걸 예측한 사람이 딱 저 한 명 있었거든요. 저만 박빙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참 대단해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선거 얘기해달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 이렇게 경남도지사는 김경수 후보 우리 경수 형. 참. 저는 경남도지사 김두관 지사가 참 안타까워요. 지금까지 속상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지방선거가 왜 중요하다 그러면요. 사실 대중형이 그 목숨건 단식 투쟁으로 이게 쟁취한 겁니다, 이거. 왜 대중형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야. 자기가 2번, 3번 나가서 대통령 선거 다 떨어져 보니까 야, 어떻게, 이 지방의 권력을 저쪽에 다 넘어지면 관건선거에 무조건 지게 돼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민주주의를 하려면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차근차근 밟아야 되겠구나 해서 단식 투쟁해갖고 이걸 쟁취해낸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 경남지사를 사퇴했는 게 왜 안타깝냐 하면, 대통령 선거 전에 그 경남지사 자리를 꽉 쥐고 있었잖아요. 쥐고 있었으면 우리 대통령 선거 할 때 김무성이 이상한 짓 하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짓 못합니다. 그 지역에서. 그런데 그걸 놔버렸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경남도 지사 선거 참 안타까운데 김경수 후보 참 좋은 분이고 인간적으로도 좋은 분이지만 홍준표한테 이기긴 어렵다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예, 지금 올라와서 새누리당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그럼 도와줘요. 그런데 이 작가님이 그러셨다면서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새누리당을 할 수 있나. 그렇죠. 제가 늘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 저 새누리당 후보들이 계속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 어쩌고 하는데 이런 뭘 60년 동안 도와줬어?
뭘 어떻게 더 도와줘야 되나? 아니, 그리고 제발, 여러분,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누가 누굴 도와줍니까? 지금 도움받아야 될 사람이 우린데. 어이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도와줘도 수십 년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저는 진짜 제일 기가 막힌 게 그거예요. 지금 자기 자식이 헐벗고 있고, 자기 자식이 대학 등록금 때문에 허리가 휘고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 누가 불쌍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 동복견이님, 제주도는 그냥 원희룡이 됩니다. 사실 좀 안타까운 거죠. 제주도에서, 4.3의 아픔이 있는 제주도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고, 원희룡이 제주도에서 한 게 뭐 있어요? 고향밖에 없어요. 4.3 때 한 번이라도 참석해갖고 눈물 흘린 적 있습니까? 제주의 아픔을 원희룡이 알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큰 정치인 제주 출신 큰 정치인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제주도, 그동안 지사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 괜당이라 그러죠. 그렇게 그게 지겨운 면이 있는데 이번에 원희룡이랑 어떻게 보면 중앙정치의 거문급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표썰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주도지사 선거는 대단히 안타깝게도 원희룡이 갈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송 갑시다. 아유. 그러니까 예. 오늘 만남인가요? 이야기 마저 들려주셔야죠.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권정달하고 노신영만 나왔습니다. 두 사람 나왔는데, 우리 권정달에 대한 이야기는요, 김용민 PD하고 제가 작년에 했던 인물현대사. 변두리 인물현대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2시간인가? 1시간인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그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거기에 보면은 이 기사로, 신문 기사로 찾아볼 수 없는 살아있는 얘기가 가득 들어있다. 저만 아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는 그때 더 기억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가 그때 불교 방송 있을 때거든요. 제가 아마 중간에 잠깐 회사 끝나고 정승주 아나운서를 만나러 불교 방송을 가면서 그걸 들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면서 예. 권정달 다시 공부를 하면서 예. 그러면 오늘은 권정달에 대해서 할 얘기가 그냥 넘어가기 좀 그렇고 왜냐면 그 방송도 안 들었던 분 계셨으니 거죠. 네. 아주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형이고 경북 안동 출신이고 안동권 씨. 육사 15기지요. 그러니까 전두환보다는 내기수가 어리고 전두환 노태보다는 다만 허삼수 허화평보다는 선배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두환이 쿠데타 할 때 보안사 정보차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쿠데타에 합류하는데 그런데 하나회가 아니었어요. 네, 비하나회 출신 장교였죠. 비하나회이기 때문에 일단 쿠데타 일어났던 그 경복궁 회의에서는 배제되었다. 그런데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국보위를 만든다거나 언론 통폐합한다든가 이런 때 전부 권정달이 또 민정당 창당 작업 이런 것도 전부 다 권정달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뤄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전두환이 노태우나 또 두허씨 이런 사람들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권정달에게 힘을 실어줬지 않나 보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정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앞장섰고 초대 사무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권정달이 예. 다들 권정달이 실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전두환이 뭐라 그랬냐면 뭐가 권정달이 민정당의 실력자야? 바람잡이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육사가 육사는 육사지만은 하나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키워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안동 시내에서 국회의원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권정달이 결국은 장영자 사건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나게 되죠. 이 장영자 사건은요. 저 저번 시간에 언급했지만 이 권력 슬세들이 다 여기에 관련돼서 낙마하거나 멀어지거나 이걸 이용해서 전두환의 힘을 떨어뜨리게 하려거나 이 사건이 아주 중점적입니다. 5공화국에서 제2인자들의 권력 다툼이 아주 한 획을 긋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권정달도 이때 이 사건 때문에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물러났던 사람들이 권정달뿐만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 이종원 이 사람은 5.50 청문회 때 무현형한테 호되게 당했던 사람 중 한 명이고 또 안기부장 유학성 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권정달 이런 사람들이 다 물러났다. 그리고 유학성이 안기부장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온 사람이 바로 오늘 또 이야기할 제2인자 중에 한 명 노신영입니다. 노신영. 이 사건으로
유학생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그 자리에 이제 노시영이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 자경재 이철이 사건이 얼마만큼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후계자로, 노태우, 또 허화평은 이제 그 전에 밀려났고. 그렇죠. 좀 일찌감치 밀려났죠. 그렇죠. 예. 노태우, 권정달, 노신영, 장세동 이렇게 해서 권력투쟁이 벌어지는데 결국은 노태우가 후계자라고 지목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권정달이 찬밥 신세를 받습니다. 아, 예. 그래서 노태우가 좀 제대로 예. 정치 보복을 하죠. 노태우는 하여튼 보통 사람이 다지만 절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물태우 아닙니다. 물태우 아닙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공천도 못 받는 그런 신세가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50 청문회가 열리죠. 네. 50 청문회가 열리니까 이 하나회 출신들 허삼수, 허화평, 장세동 이런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비하나회 출신 권정달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권정달이가 다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정말 비열하다. 이 작가님 입으로 그 멘트를 하니까 정말 비열해 보이네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권정달도 이때 이를 갈았겠죠. 그렇겠죠. 결국 권정달이 말입니다. 또 복수를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나중에 YS가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을 해가지고 50 정권에 있던 실세들을 모조리 잡아넣죠. 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50의 잘못된 비리들, 온갖 비리들, 그 인사들의 나쁜 짓을 전부 다 발설했던 사람이 누구냐? 권정달입니다. 자기가 50 청문회 때 당한 거를 그대로 갚아주죠. 그래서 권정달 이거 소위 말하는 폴리바게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정달, 네가 검찰이 네가 우리 검찰한테 모든 걸 털어놓으면 니는 봐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50 핵심 인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혐의 처분돼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정달이 어필을 하게 됐죠. 또 권정달은 조사를 어디서 받았나? 검찰에서 받지 않았어요. 삼정호텔에서 받았어요. 삼정호텔 1110호에서. 이거 검찰 수사 안 하고 만담을 주고받으면서 권정달의 처절한 복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검찰에서 조사받는 게요 그렇게 굴욕적이고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정말 그래서 정말 그게 힘든 경험이라면서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그 뭐 없어요. 무슨 80대 노인들한테도 혹은 뭐 대학교 교수들한테도 얄짤없다고 그러던데 마구 반말을 짓거리에 전직 대통령한테도 정말 함부로 한다고. 그래서 저는 한번 가면 이 작가님 어떻게 확 맞받아치려고. 진짜요? 화이팅! 확 맞받아치려고.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씨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더 가중되는 거죠. 좋아 우리 반해 그런 거. 거울꿈 스타로 키워줘 이러면서. 지금 저 사람 어떻게든 하나 걸려서 끄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안 건다는. 예. 그래서 안 건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복수를 성공했는데 결국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그 여권으로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군사 정권의 후회 쪽으로 못 가니까 다들 새누리당 그전 전신 한나라당 결국은 다 민정당의 후신들 아니에요. 신한국당 있었죠. 그러니까 다 후신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못 가. 지금 뭐 강창성 같은 사람도 육사 하나의 출신 아닙니까? 강창희 참 강창희 너무 헷갈려. 강생 같은 사람도 그렇죠. 7인의 멤버. 그러니까 요즘 7인회 내에서도 말입니다. 김기춘 짜리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으시나요? 그냥 뭐 술 먹다가 들어요. 누구랑 술 먹지? 완전 궁금하다. 그래. 저번에 왜 제가 술 먹다 들은 하나갑 얘기 한번 해줬지 않습니까? 아마 국무총리 자꾸 안대희 쫓겨나고 이럴 때 하갑이 혼자서 기대하지 않았을까. 야, 진짜 저랑 술자리에서는 여자 얘기밖에 안 하던데 이 작가님 딴 데서는 다른 얘기를 듣고 오시는군요. 예.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고 나서 결국은 저쪽으로 못 가니까 국민회의에 당시 DJ 공천을 받죠. 그렇습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공천을 받고 자신의 고향인 안동에서 출마를 하죠. 새정치민주당. 예. 새정치 국민회의. 예, 입당해서. 예. 똑 떨어지죠,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권정달이면 어떤 당이라도 될 줄 알았던 건가요? 그렇죠. 그랬는데 DJ 오판이지. 반 DJ 정서. 그게 너무 너무 센 거야. 아무리 권정달이지만 DJ 밑으로 들어가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미워할까요? 그건 뭐 이제 군사정부에서 더 씌운 올가미가 세뇌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투표하면 두 자릿수도 안 나오는데. 뭐. 아니 그러니까 아니 사람 미워하는데 이유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미워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미워해서. 그렇죠. 무슨 예. 뭐 자기들 아버지 죽인 사람처럼 대하는. 그러니까요. 예. 근데 당시에 이제 동진 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J가 역시 또 똑똑하고 무슨 이 지역 등권론 막 주장하고 있는데 지역의 평화를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고 그 지역당의 한계를 뼈저리 느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는 호남당의 임지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호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를 좀 깨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민련하고 물론 그렇게 공동정부를 구성했지만 그래봐야 충청이거든요. 경상도로 한번 진출해보자. 그게 바로 동진정책이었고 그래서 나왔던 게 김중건 실장이 경북 울진에 봉화 울진에 출마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부산으로 갔고 김정길 실장도 김정길 전 의원도 부산으로 내려갔고, 그렇죠. 또 권정달 의원도 안동으로 내려갔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동진정책 시했는데 전부 실패했다. 참, 다명도 성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근데 실패는 했지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아니, 하기 때문에 그 4명의 개인적으로. 도전은 다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네. 권정달 씨 빼고. 그러니까 뭐, 김중건 실장도 사실은 50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고, 560 사람이라고 보는데, 김중건의 실력을 DJ가 믿고 계속 비서실장으로 썼고, 또 김중건도 DJ의 그런 마음에 파답해서 자기가 힘들지만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DJ 간판 달고 한 거거든요. 16표 차로 떨어졌습니다. 이거 무슨 동네 마당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진짜 다시 재검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거죠. 근데 당시에 그 동네 사람들의 의견은요. DJ 당이라도 못 뽑겠다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소위 말하는 실세인데 우리 동네가 발전하려면 저 사람을 뽑아야 된다. 저 사람이 정말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당선이 돼봐라. 정말 저 사람은 다음 대권 주자로 한 발 앞서 나가는 거고, 아니, 김중건 실장이 대권 주자라는 말도 있었으니까요. 뭐, 구령 중에 한 말이라는 얘기도 있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 떨어지고 말았죠. 근데 저는요, 그 지역 토박이로 다선 의원 하신 분들 꽤 많으시잖아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지역색이 좀 강한 그 당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그 지역들. 죄송한 얘기지만 과연 그 다선 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한 경험이 있어요. 네, 예전에. 뭡니까? 예. 여기서 얘기했다가는 약간 걸릴 것 같아서요. 예. 아무튼 여러분 정책 선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다선이고 오래 했으니까 뽑아주고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당 보고 뽑아주는 거죠, 뭐. 제가 지금 뭐, 경북 안동이나 영주에서 새누리당 간판 달면 제대로 공천받으면 저 당선이라니까요. 바로 당선입니다. 공천을 받으면 당선이죠. 오빠 검찰과 맞서는 제2의 유병원 될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저는 구원파 신도처럼 도와드리기는 힘들어요. 희정 언니가 도와줄 것 같아 하셨는데, 제가 왜요? 저는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갈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해서 불리하게 증언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저 사람은 띄워야 되니까. 예. 그리고 나서 권영달 씨가 요거는 뭐 도용심 씨라고 있어. 이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 요즘 아드님이 네. 정치인 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재영 의원 네. 비례대표. 그리고 이분 아내가 박정숙 씨 방송인. 방송인 리포터하고 아나운서였던 그분이고 이 재혼입니다. 도용심도 재혼이고 권영달도 재혼인데 말이 많았어 결혼할 때. 그 정치권의 그 유명한 그렇죠. 스캔들이라고. 스캔들이죠. 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 많았어. 말이 많아서 그래요. 말이 많았다가 근데 결국은 아니 땡굴뚝 연기 나랴. 결국은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 나기도 하죠. 이 작가님하고 저처럼. 누가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문정? 정말 화가 나서 내가 정말. 네. 그래. 그리고 뭐 하여튼 도용심이라는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권정달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세를 띄고 있고 많은 또 외국 인사들을 고위급 인사들하고 친분이 있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실은 한국에 오고 또 하이마를 방문한 것도 다 도용심의 파워였고 힘이었거든요. 저는 이 도용심 씨 밑에서 일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이 친구가 돌아버리려고 그러던데요. 그래요? 예. 같이 일을 하면은 돌아버린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금은 말입니다. 권정달 씨 그냥 야인이죠. 이후에 뭐 한국 자유총연맹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 안동 성소병원 이사장님? 네, 예, 그런 거 하시는데. 예.
한국 자유총연맹에 있다가 뭐 횡령 혐의로 뭐 그런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야인으로 그렇게 지낸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50화국 정권에서는 그래도 나름 축을 세웠던, 그리고 노태우기를 언제 뭐 얘기했나요? 노태우를 자기 찾아온 노태우를 기다리게 했었죠. 1시간 동안. 그 정도로 파워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정치 보복을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노태우가 그런 거 다 이 마음속에 담아 놨다가 자기가 정권을 잡자 그냥 다 버려버린 거예요. 혹시 이 작가님 뭐 놓고 있는 거 있어요? 바로 얘기합니다. 예. 자, 그리고 노신영 마지막 한 분 남았네요. 네. 노신영 씨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분은 그 군사정권 아래에서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정말 예.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부 초기에 외무부 장관 했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안기부장 갔다가 국무총리까지 하는 이게 되는데, 노신영 씨가 사실은 말입니다. 전두환을 본 게 언제냐면 외무부 장관 임명장 받을 때요. 그 전에는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어요. 그랬는데 주위에서 노신영 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무부 장관을 임명한 거죠. 그 외무부 차관이 있다 외무부 장관으로 한 건데.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외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도널드 레이건하고 전두환의 한미 정상회담 성사시키고, 또 올림픽 유치했었고, 또 일본에서 차관 가지고 오고 이런 데에서 상당히 탁월한 외교적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은 이 평생 한 3, 40년을 외국 공무원을 살았던 노신영을 안기부장으로 승진시켜줍니다. 아까 이제 유학성 씨가 물러난 그 자리에다가 박아주는 건데. 근데요, 네. 왜 외교부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을 왜 안기부장으로 앉혀요? 이제 이런 거죠. 그동안 뭐 중앙정보부장, 안기부장 하면 어두운 어떤 그런 거 이미지였고, 강성 이미지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딱 거의 다 군인 출신들이 했고, 그전 유학성도 마찬가지죠. 군인 출신이죠. 그전 김재규도 마찬가지로 다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드러운 안기부. 이야. 그러니까 얘네들 원래 간판 세우는 거 좋아해요. 정말 가식적이다. 본질은 완전 그 군사정부 워커발인데 간판 세우기 이런 걸 해서 부드러운 안기부를 해서 이제 외무장관 출신의 노신영을 기용한 겁니다. 그러면 노신영이 사실 흔쾌히 그 자리에 앉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이. 아니, 계속 거절했어요. 저는 안 어울립니다. 안 어울립니다 했는데 전두환이 괜찮다. 해라. 오랫동안 안 시키게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래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자, 그럼 이 외무장관이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88 올림픽, 자, 사실 뭐 88 올림픽은 저희 EJ 들으신 분 다 아시겠지만 세지마 류저라고 하는 일본 우익이 계속 코치했거든요. 전두환이니까 물어본 거죠. 이게 우리 당신은 이제 전두환이가 광주 사태라고 얘기했지. 광주 폭동이 있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갈갈이 찔러지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지마 류저가 야, 올림픽이 최고야! 지금 나고야에서 올림픽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니 밀어줄게 이래가지고 올림픽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그분은 역적이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니죠. 꼭 그럴 수밖에 왜 그렇지 않는 게 세지마 류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본과 한국의 무역 불균형 이거 세지마 류저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와준 척하면서 우리한테 엄청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올림픽 우리한테 주는 걸로 다른 걸 많이 엄청 뺏어갔다니까. 그냥 갈고리를 긁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전두환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88 올림픽이 뭐 뻐꺼형의 무슨 대단한 업적처럼 하자, 이거 다 세지마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 그리고 그리고 나서 물론 올림픽은 사실은 박정희 정부 때도 추진됐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가 사망하고 이제 없던 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세지마가 해라 그래서 전두환이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당시 경제 관료들이 반대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남도구 총리 같으면은, 남도가 경제통이거든요. 네. 죽어도 안 된다 그랬어. 이거 하면 우리 망한다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전두환이 밀어붙여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도 바꿔요. 유창순이라고 롯데그룹 사장이 있었던 한국은행 총재하고 그 유창순을 바꾸면서까지 이거 하려고 그랬는데, 이때 그 전두환한테 힘을 실어준 사람이 바로 노신영이었다. 노신영이 올림픽 찬성론자였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론자들을 설득한 겁니다. 국내에 있는 반대론자들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우리나라 해야 된다고 강력 주장해서 결국은 이제 바덴 소울은 세게로, 세게는 소울로, 뭐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했다. 올림픽에서 이 양반이 한 일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전두환 정상회담. 이것도 노신영이 이끌은 거죠. 사실은, 노신영은 이제 전두환한테 김대중 풀어주자. 그러니까 사형에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김대중 풀어줘서 미국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레이건하고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전두환한테 건의한 거죠. 그리고
뭐냐면은 이제 레이건하고 사진을 찍어야 우리 정통성 없는 오공화국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인정을 받는 순간 이제 정통성을 어느 정도 명분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이건하고 사진 한 방 찍어야 된다. 그래서 그 대가로 선물로 김대중을 풀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머리도 바로 노시정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레이건하고의 정상회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 출신들이 앉아 있었더라면 생각해내지 못할 겁니다. 것들을 그렇죠. 노신영이 굉장히 많이 해냈네요. 예. 근데 사실 이 회담은요, 진짜 대한민국 외교 역사상 치욕적인, 굴욕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총 만나는 게 10분입니다. 10분이었는데, 자, 처음에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소개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 또 안녕히 가시라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빼면 실제 만나면 5분이었습니다. 5분 만나려고 그 먼 이국당을 한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건요, 밥을 우리 돈으로 사 먹었어요. 이게 뭘 정상 초청입니까? 우리가 부시 대통령 불러놓고 만찬 해놓고 밥값은 니들이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밥값도 우리가 낼 정도로 완전 푸대접 받았고, 더 웃긴 거는 퍼주는 거는 엄청 많이 퍼줬다. 일단 박정희 때 해왔던 핵개발, 또 무기개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알아서 야, 정의용이 했던 거 내가 다 포기할게. 알아서 포기약서를 썼고요. 또 하나 미국 무기, 미국산 무기 수입해줄게. 이 조건을 해줬습니다. 또 하나 미국산 쌀, 우리 쌀 모자라 수입하는데 전부 다 미국산만 해줄게. 여기에 다 써준 거예요. 5분 만나고 사진 한 방 찍으려고 이 많은 걸 퍼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 전두환 정권이 그만큼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푸대접한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런데 미국도 현실론을 간 거죠. 물론 그 전두환이 어쨌든 실권자인데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사실은 그 미국 주도로 원래 역쿠데타라고 전두환을 제거하려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정세 문제, 또 우리나라 군부내 문제 때문에 엎어졌습니다. 그게 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할 때 그렇게 해서 전두환을 인정해 준 건데, 그러면서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자신들이 이득이 되는 걸 우리한테 뺏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 위기라 하면 뭐냐면요, 우리 국익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보수 위기예요. 근데 레이건하고 사진 한 방 박으려고 이 많은 걸 갖다 퍼줬으니까 이게 무슨 실익이란 게 뭐가 있어요. 답답한 문제지.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노신영이 잘했다는 것, 바로 차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은 얘기하죠. 우리 지금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 일본에서 빌려야 된다. 그래서 바로 소위 말하는 40억 달러 차관을 받아내는데요. 문제는 논리와 명분입니다. 일본한테 어떻게 40억 달러를 받아올 것이냐? 응? 차관을. 그전에 뭐 한일협정에서 돈 다 받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지마 류조하고 뒷구멍에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마 류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당시 세지마 류조는요, 관료도 아니었고 정치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기업의 총수였습니다. 기업의 총수요. 예. 그런데 이 양반이 이토추 상사 회장이었죠. 이토추 상사 회장이죠. 근데 이 양반이 이 한국과 일본의 모든 이런 협정이나 다 낙하손의 전두환 정상회담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이 양반입니다. 이 세지마 류조가 다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세지마 류조하고 노신영이 만나가지고 40억 달러 달라는데 이유가 뭐냐? 그래서 노신영이 갖고 온 명분론이 바로 안보론이죠. 그렇습니다. 그 안보 무임 승차론을 내세운 그렇습니다. 거죠. 지금 북한이 있지? 야, 일본 니네 잘 봐. 북한이 저기 적화돼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잖아? 그럼 니들도 바로 적화돼. 그걸 우리가 지금 막아주고 있는 거야. 우리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니들이 우리를 돈을 좀 줘. 힘을 좀 실어줘. 우리가 방파제가 튼튼하게 해줘도 해야 되지. 뭐 하는 거야? 류조 형, 뭐 해 지금?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해서 받아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논리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았고, 사실은 이 논리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지 않았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논리 때문에 이 논리는 사실 노신영이 처음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박정희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한번 써먹었잖아요. 계속 써먹는 거예요. 계속 써먹어서 이렇게 해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받아내는데, 이 40억 달러가 왜 큰 돈이냐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뭐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어쩌고 하지만 걔 당나발이 뭐냐면 79년대 나라가 망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79년에 물가는 엄청 40%까지 뛰었어요. 물가가 서민들 다 죽으란 얘기지. 그 다음에 수출은 계속 적자나고요. 수출 계속 적자가 아니고, 여러분, 박정희가 19년 통치지 않습니까? 만 18년 해서 19년인데요. 19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 한 번도 없었어요. 다 19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뭘 잘했다고. 처음으로 흑자 돌린 게 누구야? 전두환이에요. 우리 전두환 사실은 굉장히 욕하고 막 이러는데 외국 언론에서 전두환을 조금 위대한 지도자,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전두환이 워카파로 짓밟은 자체는 잘 몰라. 잘 모르고 전두환이 7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발전한 이것만 보거든요. 사실 전두환 7년 동안 상당히 발전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가 안정, 수출 증대, 또 기간산업 발전, IT까지 발전시켰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IT지만 그때는 IT란 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이런 거 육성시킨 게 바로 전두환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박정희보다도 경제 발전시킨 전두환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밑바탕이 깔려 있죠. 삼저 현상. 당시 80년대 전 세계 삼저 현상. 달러가 제일 떨어지고 물가 떨어지고 또 기름값 가 떨어지고 이렇게 삼저 현상이 있어가지고 전 세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80년대 발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 거였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했겠지만 어쨌든 전두환이 대단히 이 정황석과 같은 판단력. 이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군사 독재 시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지금 같으면 뭐 하자면 안 돼 반대로 이제 했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다 따라와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김재익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보적 그 경제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전두환한테 뭐라 했냐면 제 말씀대로 하면 반대론이 굉장히 심할 텐데 제 말 따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전두환이 나만 믿고 그냥 해 이랬다고. 근데 이 양반이 83년 아웅산 테러로 죽어버리는 바람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래서 저희가 금융실명제도 전두환한테 할 수도 있었어요. 이 김재익 경제수석은 금융실명제 실명자였거든요. 그 사실 전두환 정권 때 그 경제 관료들, 경제를 책임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경제 관료들은 괜찮던 사람 많았어요. 네네. 그래서 79년 말에 그 어려웠던 경제 상황을 80년대 이제 이 역전시켜 있었던 담비 같은 돈, 기초 같은 돈이 뭐였냐면 바로 노시영이 갖고 온 40억 달러였습니다. 일본 돈 40억 달러. 이 돈이 정말 굉장히 기초가 됐기 때문에 전두환으로서는 노신영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노신영을 신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기부장으로 이제 영전하는데 역시 이 안기부장 영전시킨 이후에는요 노신영이 잘했던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그 개국 공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의도도 있었죠. 있었다.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태우와 장세동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했죠. 처음에 안기부장 가라 그럴 때. 네. 저는 그거 못합니다. 거절했던데 역시 몸에 맞지 않는 옷이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노신영이 안기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칼기가 소련 미사일에 맞아 격추됐었죠. 격추 사건 1983년이었죠. 있었고 예. 아웅산 테러 사건이 또 일어났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기부장이 칼기는 어쩔 수 없다 쳐도 아웅산 테러는 100% 안기부장 잘못입니다. 그렇죠.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첩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입수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렇죠. 안기부장 뭐 하는 자리입니까? 그런 거 하라 그러지. 댓글이나 올리고 그런 자리입니까? 아니거든. 그런 자리입니다. 댓글 올린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안기부장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무인기 나라면 그거 예방하고 그런 게 하는 게 안기부장이고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야. 대도 안 그런 말이지. 잘하는 것도 없는 것들이 뭘. 지금 또 그냥 회전문 인사라고 국방장관이 또 안보실장을 하고. 아니 징계해야 될 사람한테 말이야. 아니 수첩에 그런 사람들 이름밖에 없나 봐요. 수첩을 좀 바꾸든가. 기본적으로 자기 바운더리 안에 낯선 사람을 잘 안 들여놓으려고 하는 게 강한가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안기부장 잘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끝까지 노신영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노신영이 밀려난 게 언제냐면 85년 총선, 2.12 총선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그렇습니다. 민정당이 참패를 합니다. 신민당이 돌풍을 일으키죠. 예. 한 달밖에 안 된 신생정당 신민당이. 이때 그 DJ가 그럼요. 미국 하원 의원들과 함께 그렇죠. 예. 스톰리 인 홈커밍 폭풍의 기구. 뉴스위크 카바 스타일로. 뉴스위크 카바 스타일로 나왔던 대한민국 정치인이 누가 있나 한번 봐봐요. 없어요. DJ 정도 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저봐. DJ 빠졌어. 본인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나? 자랑스럽잖아요. 제목도 얼마나 이뻐. 폭풍의 기국. 폭풍의 기국 해가지고 YS랑 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졌던 DJ YS가 새롭게 손을 잡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전국의 신민당 돌풍을 일으키면서 뻐꺼 형이 열이 받는. 그래서 당시 말입니다. 이것도 여론조사 하지 않습니까?
당시 안기부가 이제 지금도 뭐 저기 사겠죠 여론조사 같은 거. 근데 당시 안기부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민정당이 압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를 했겠죠 노신영이. 카카 저희가 압승입니다. 그러니까 뻐그가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노부장 아주 좋아. 이렇게 했을 텐데 뚜껑 열어보니까 개 박살이 났거든. 에? 특히 부산 지역. 그래서 날려버린 게 국제그룹 아니에요. 하나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기부장이 날아갑니다. 안기부장이 날아가는데 더 높은 직급으로 가죠. 국무총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장 교체해야 된다 막 하니까 알았어 교체하기는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사람을 그냥 날리기가. 똑같네. 국방장관 교체해야 됩니다. 알았어. 안기부장으로. 그건 아까운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 금은현 누나가 쓸 사람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거기 갖다 빼가지고 꼽은 거고요. 똑같잖아요. 아니 우리 저기 김간지 국방장관 있을 때 노크 기순, 예? 그다음에 이거 하늘에서 청와대까지 이거 다 김강진 있을 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경계에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네, 노신영도 실패했잖아요. 그렇네요. 네. 실패했는데 더 높이. 네, 국무총리로. 근데 노신영은 그래도 노신영의 능력은 있다고 보고, 근데 김간진의 능력은 전혀 없다고. 왜냐면, 자, 봐요. 지금,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 보고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도발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석 대변인은? 그러니까 뭐 하는 짓거리. 이거 국방장관 허락 없이 이런 말 막 했을까요? 지금 대통령이 무슨 어디 무슨 생각? 무슨 구상? 이상 누르셀랜드가 이상한 데서 이상한 거 해왔잖아요. 드레스덴. 그래, 말도 독일의 드레스덴 구상이요. 거기에 완전 반하는 거지 지금. 아니 일국에 말이야 국방부에서 말이야. 없어져야 할라. 뭐 한번 전쟁 한번 하자는 얘기가 뭐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부러 도발하는 거지. 이게 정신없는 사람이지 이게. 이거를 국방부에서 이거를 네, 참. 하여튼 우리 얘기 돌아가면요. 그래서 하여튼 국무총리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히 이 주위에서 혹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건 차기 후계자다. 아이요, 그럼 당연하지. 잘렸는데 영전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전두환이 노신영을 후계자로 생각했습니다. 노신영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이북 출신이니 더 좋지 않소? 경상도 전라도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노신영이 이북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 평안남도 강서군 강서면 학천리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있었어. 노신영한테 주려고. 그런데 당시 군부가 강력 반발했죠. 말도 안 된다고. 지금 개국 공신들을 냅두고 뭐 하는 짓냐고. 전두환이 군의 반발 이런 생각 됐을 거예요. 쿠데타의 가능성.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마 노신영을 안기부장이라는 자리에 앉힌 것도 사실 11.6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굉장히 비대해지면 얼마든지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기 쿠데타를 자기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당연하죠. 이렇게 했는데 내추럴 팔레트님 그네 누나가 우리도 핵 맞는 됐어요. 환장 아닌데 진짜. 이거 말이죠. 우리가 미국 허락 없이도 핵을 막 마음대로 만들 수 있나 보군요. 아니,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전쟁도 못하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 힘으로 방어도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핵무기를 만든다고? 아이고 미국이 박수다 치겠다 깨나. 이거 YTN 오버 아닌가요? 자기들 마음대로 막 얘기하고 자빠졌네. 이거 YTN 오버로 밝혀진 거 아닌가요? 네. 막 얘기하십시오, 막 얘기. 말이면 다 말이지 뭐. 이번에 정몽준 캠프에서 말입니다. 박원순 후보의 아내가 구원파와 연관돼 있다고. 막 던지고 그냥. 막 던지고 있어. 제발 함부로 말 좀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시간이 없는데 큰일 났네. 자, 빨리 갑시다.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국무총리에서 퇴임합니다. 근데 이 사건에 말입니다. 노신영 총리가 박종철 군의 사건 보고 듣고요. 솔직히 말하자, 우리. 닉슨이 왜 사퇴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때문이었다, 사실은. 그러니까, 노신영이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열린 보수라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있었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노신영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라도 사퇴를 하고, 이제 야인 생활로 나가는, 그러면서, 후계자구에서 완전 멀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제 노태우가 후계자로 결정되는 건데, 이 양반은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하고도 인연이 있고요. 네.
안 그래도 지금 무슨 관계냐고 올라왔습니까? 질문이 올라왔네요. 반기문의 멘토가 바로 노신영이었고, 노신영이 반기문을 끌어주는 게 있죠. 외무부에서 끌어줘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신영이 또 키워준 사람, 반기문 말고 또 있는데 하나가 정영근입니다. 정영근이가 검사 있을 때 안기부로 파견 나왔거든요. 네. 그 파견 뽑은 사람 노신영이 정영근을 뽑았어요. 정영근 한나라당 전 의원. 네. 뽑아가지고 안기부에서 키워준 거죠. 공안검사에서 키워준 겁니다. 바로 노신영이 키워준 거죠. 그런데 자, 반기문, 노신영, 정영근 3명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트들이라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초엘리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노신영도 자기 밑에 다 엘리트만 뽑아준 거야. 그러니까 엘리트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철저한 엘리트주의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뭐 정영근이가 박노해 수사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야, 니 같은 공돌이가 어떻게 서울대 출신 애들을 부하로 고를 수 있어? 니 뒤에 다른 서울대에 있지? 불어. 이런 얘기를 한 놈이 바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한 사람이 바로 정영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엘리트식 똥돌 묵친 사람인데, 노신영도 마찬가지죠. 노신영 자식들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전부 미국에서 공부했어. 다 미국에서 공부했고, 그러면 노신영의 자식의 자식, 노신영 손자들, 걔들은 어디서 공부했어? 걔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로 똘똘 묵친, 엘리트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못 살아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노신영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서울대 안 나오고 미국에서 그렇죠. 학교 안 나오면은 안 돼. 뭐 우두머리 되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안 돼요? 그래서 DJ하고 무효연을 허리 깔아 뭉갰던 사람들이. 왜 안 돼요? 왜? 이유가 뭐예요? 니네 같은 고졸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 욕할 뻔했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 56분까지입니까?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신영 가만 좀 얘기해 봅시다. 이 노신영 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소위 말하는 혼맥으로 똘똘 뭉친 유명한 가가, 3대 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후락가, 홍진기가, 노신영가 이렇게 세 가문인데요. 이후락가는 뭐 잘 알죠. 홍진기는 뭐 더 이건희 장인이니까 더 잘 알겠죠. 마지막 노신영가 한번 살펴봅시다. 노신영이 3남 2년을 뒀는데요. 굵직굵직한 볼게요. 첫 아들 노경수가 이제 서울대 교수죠. 다 이렇게 돼. 서울대 교수인데 결혼 누구랑 했냐면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 포니정이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포니 신화를 만들면 정세영이죠. 정세영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신영은 현대가하고 사돈을 맺게 된 거죠. 얼마 전에 말입니다. 그 신문을 검색하면 그 영화배우 모 씨가 여성 모 씨입니다. 접대했다. 룸사롱에 가서. 그런 기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폭로했어. 접대를 주선한 여자가 내가 접대를 시켜줬는데 뭐가 안 됐다. 폭로하는데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바로 이 노경수 씨예요. 영화배우 모 씨하고. 근데 뭐 물론 그 영화배우 모 씨는 내가 룸사롱에 간 거는 맞지만 돈은 100만 원만 받았다 이랬고, 그 폭로한 사람은 500만 원을 줬다 이런 거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이 아니다 고했습니다만 룸사롱에서 만난 건 사실이다. 노경수 씨하고 그 모 영화배우가 그렇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둘째 아들 노철수는 이제 홍진기의 막내딸 홍나영과 결혼했죠. 그러니까 노신영은 이렇게 해서 삼성하고 또 동서지간이 되고 중앙일보하고 서돈지간이 되고 이렇게 맺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노신영의 둘째 딸 노혜경은 풍산그룹에 시집 갔습니다. 그 유찬우 회장 아시잖아요. 네. 유찬우 회장도 그 청문회에서 무현영한테 호되게 당한 사람인데 그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진 씨. 네. 이건 풍산그룹이 이상하게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그룹을 물려받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은 유청이라고, 이 사람은 누구랑 결혼했냐면 근혜 누나의 동생이랑 결혼했습니다. 박근영 씨하고. 원래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집안. 그래서 또 사돈으로 연결되는 게 또 이쪽하고 연결되고 저쪽하고 다 연결되는 거겠죠. 뭐 그런 겁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냥 집안만 살펴봤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지금 1분도 안 남았으니까 결론을 내리면요. 전두환은 그 후계자를 대립구도 각을 세워가지고 나한테 충성하게 만드는 경쟁구도를 삼았던 겁니다. 경쟁구도를 삼아 결국은 목표는 뭐였냐면, 내가 내 마음에 드는 후계자를 세워가지고 내가 상황 정치하겠다. 내가 대통령 물러나서도 계속 내가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후계구도를 짰고, 결국은 그 5명 중에 제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택한 것이 노태우였기 때문에 노태우 선발됐는데, 노태우가 대통령 당선되고 아주 시원하게 뒤통수를 까면서 권력은 아버지하고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노태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두환으로서는 심각하게 판단 착오를 겪었고, 그 판단 착오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후계구도라고 뒤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가님 고맙습니다. 입에다 못 터다. 국민